나는 내 손에서 나는 냄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쑥과 창출, 택사와 감초가 뒤섞인 장마 뒤 젖은 흙과 한가리 뚜껑의 흙내, 겨울 아침 찬 김이 맺힌 약탕기의 쇳내가 섞인 냄새. 누군가는 그 냄새를 호기심으로 맡았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그 냄새는 나를 마을 밖으로 밀어낸 표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약초를 다루는 여자라 불렀고 그 다음엔 무속과 한데 묶인 주술자라 불렀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마을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한 건 오래된 손길과 느린 시간의 방식이었나? 내가 태어난 곳은 섬진강이 굽어 흐르고 지리산 자락이 낮게 끌리는 마을이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비탈에 번지고 겨울이면 골짜기에 바람이 서걱거렸다. 우리 집은 온도를 덮이면 장독대가 있는 마당까지 김이 따라 나오는 초가집이었다. 기와지붕 아래 부잣집들의 검은 선이 번듯했다면 우리 초가의 초록빛 이영은 비가 오면 더 깊은 색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땔감을 하러 산에 들었고 어머니는 장날마다 콩을 팔고 장아찌를 내다 팔았다. 나는 어머니 치마폭에 기대 서서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는 껍질을 벗긴 더덕을 얇게 저며 말리고 방풍을 실로 엮어 석가래에 걸었다. 봄의 약은 봄에 좀 덜고 가을의 약은 가을에 더 모아야 한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의 방에는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서랍마다 종이봉투가 꽂혀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붓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황기, 길경, 오미자, 청웅. 어린 내 눈엔 그 글자들이 마치 사람 이름 같았다. 할머니는 펄럭이는 종이봉투를 하나 꺼내서는 내게 냄새를 맡게 하고 부엌에 불을 지펴 다려 보였다. 사람은 냄새로도 길을 찾는다. 어떤 냄새가 어떤 계절과 어울리는지 기억해라. 할머니는 그러면서 손목 안쪽을 내주었다. 맥이란 건 나뭇결과 비슷해. 같은 나무에서도 결이 다르고 같은 사람도 계절마다 결이 달라. 손끝으로 듣는 거다. 우리 마을엔 의사가 드물었다. 장날이면 그나마 장터 골목 끝에 약장수들이 약장을 펼쳐 놓았고 어떤 날은 무당이 북을 메고 들어와 굿을 했다. 교회가 마을에 들어온 건 내가 12살 되던 해였다. 그해 장마가 유난히 길어 논두렁이 흙물에 잠기고 장독대 뚜껑마다 이끼가 번졌다. 목사님은 젖은 신발을 벗으며 사랑을 이야기했고 외양간 앞에서 묵묵히 서 있는 소를 쓰다듬었다. 굿판이 서면 교회는 예배를 열었고 예배가 끝나면 굿소리가 멎기도 했다. 우리는 그 두 소리 사이에서 밥을 지어 먹고 김을 말리고 들에서 일했다. 내가 약초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건 할머니가 아팠을 때였다. 겨울이 길게 이어졌고 할머니는 입맛이 떨어졌다. 나는 할머니가 남긴 메모를 펼쳐 물의 양과 시간, 불의 세기를 정확히 지키며 탕을 달였다. 어머니는 지독한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고 투덜대다가도 그 물을 국그릇에 덜어 할머니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이 손은 약손이다. 그러나 약이 전부는 아니다. 약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든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19이 되던 해 중매가 들어왔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남자의 어머니를 보았다. 곱게 여민 저고리와 남색 치마, 손등에 난 마른 금이 선명했다. 남자는 말수가 적고 어깨가 넓었다. 목수라 했다. 산이 많은 고장에선 목수의 손이 논두렁보다 먼저 있다. 장독대 옆 좁은 마루에 앉아 우리는 대추와 유과를 나눠 먹었다. 손이 따뜻하네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웃음이 나서 손을 거두었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래요. 패백날 나는 연한 살색 저고리와 연두 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쓰고 앉았다. 어머니가 건넨 예단 보따리에서 새하얀 이불이 나왔다. 함지나비가 노래를 부르며 마을 어귀를 돌아 들어왔고 장터에서 본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패백상 위에 대추를 던지며 모두들 웃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앞으로의 시간을 슬쩍 내다보았다. 시집살이는 한편으론 익숙했고 한편으론 낯설었다.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 뚜껑을 열고 된장국을 끓이고 아침상을 차렸다.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며 "세댁 잘 지내나?" 물으면 나는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남편은 저녁이면 톱밥 냄새를 묻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늘 나무결이 남아 있었다. 어떤 날은 그 결이 상처가 되었고 어떤 날은 내 손과 얽혀 새 결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내 약단지를 불편해했다. 약은 약방에서, 병은 의원에서, 집엔 탕 냄새가 너무 오래 맴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며시 찾아왔다. 장날 저녁이면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 열이 내리지 않는다. 밤마다 속이 쓰리다. 무릎이 붓는다. 나는 늘 말했다. 진짜 위급하면 바로 읍내 병원으로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봄이면 도라지와 더덕을 캐고, 여름이면 칠깃을 따서 말리고, 가을이면 감을 깎아 홍시를 만들었다. 겨울이 오기 전 김장을 했다. 마당 가득 배추가 쌓이고 장독대 옆에 파와 마늘이 산처럼 고여 있었다. 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앉아 고춧가루와 멸치액젓을 버무렸다. 나는 장갑을 벗은 손으로 배추 줄기에 굵은 심을 눌러보았다. 이건 담그고 이틀 뒤에 꺼내서 갓김치를 하고 이건 장독에 깊이 묻자.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내내 김칫독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발효의 소리는 집안의 호흡 같았다. 우리는 그 호흡을 들으며 살았다. 그해 여름 비가 길었다. 장마가 3번이나 돌아왔고 가을은 사나워졌다. 장독대 뚜껑에는 푸른 이끼가 덮였다. 마을에선 설사병이 돌았다. 논에서 일하다가 더운 물을 벌컥벌컥 마신 이들이 배앓이를 했다. 나는 삶은 보리차에 매실즙을 떨어뜨려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배를 부여잡고 울다가도 금세 잠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고맙다 말했다. 그 감사가 내 방 서랍장 한 칸에 작은 종지처럼 쌓였다. 나는 그 종지를 아끼듯 닫아 두었다. 감사는 그렇듯 오래 갈수록 소리가 줄고 무게만 남는다. 문제가 생긴 건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영숙이네 막내가 열이 났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였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 집의 살인문 앞에서 잠깐 서성거렸다. 비가 그친 뒤 뜨거워진 공기가 마당을 눌렀다. 응급이니 당장 병원으로 보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택시를 부를 돈이 없다고, 사위가 내려와야 한다고. 영숙이는 우물 앞에서 울었다. 나는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요. 밤이 되어서야 사위가 도착했고 아이는 새벽녘에 읍내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는 떠났다. 장례는 조용했다. 하얀 상복이 바람에 흔들렸고 관 위로 덮인 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가 끝나갈 때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약을 팔러 다니며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았으면 더 일찍 갔을 텐데. 그 말의 방향이 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뒷목을 스쳤다. 누군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저녁 교회 종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은 미혹과 미신을 말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하는지 모두가 알았다. 구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사람들은 어떤 잔향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였다. 그 다음부터 소문은 빨랐다. 누군가의 젖소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돌자 약 냄새가 쇠게도 나빴다는 말이 붙었다. 어느 집의 며느리가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에는 다리는 물에 그림자가 비치면 귀신이 붙는다는 말이 더해졌다. 장날 골목에서 나를 마주친 사람들은 인사를 피했다. 나는 장독대 뚜껑을 더 무겁게 눌러두었고 저녁이면 불을 밝히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살림이나 해라. 너 때문에 집안이 입방에 오른다. 남편은 말없이 내 옆에서 장작을 팼다.
톱밥이 낀 손등을 매만지던 그의 조용함은 슬픔이거나 분노거나 둘 다였다. 그 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불이 꺼진 뒤에도 마치 불빛이 방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나 나는 부엌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어머니의 한숨을 들었다. 어릴 적에 우리도 산에서 약촉해서 먹고 살았다. 허나 세상은 달라졌다.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다. 너는 너무 오래된 손이다. 오래된 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다. 오래된 것이 늘 틀린 것도 늘 옳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가끔 오래됨을 죄와 일치시킨다. 나는 장독대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지나갔다. 바람이 심지를 흔들 듯 내 마음도 흔들렸다. 우리는 결국 떠나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강 건너로 가자. 당신의 냄새를 모르는 곳으로. 섬진강을 건너 남원으로, 또 더 내려가 바다가 가까운 고장으로. 우리는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붙은 집을 얻었다. 지붕은 기와였지만 벽에 금이가 있었고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좁은 틈에 작은 항아리 2개를 놓았다. 바람이 달랐다. 바다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금기 어린 기운이 바람에 섞여 들어왔다. 새벽이면 어시장에 종소리가 울렸고 오후가 되면 골목마다 비린내가 조금씩 배어들었다. 나는 약초 대신 미역을 말리고 다시마 꼭지를 잘라 항가리에 넣었다. 그러나 손은 다시 산나물을 그리워했다. 장날이면 산에서 내려온 할머니들이 작은 보자기를 풀었다. 두릅과 머위, 뻐꾹채와 취나물. 나는 그 옆에 서서 한동안 눈으로만 보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냄새로 계절을 다시 기억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아팠다. 허리가 쑤시고 속이 차고 밤마다 더위를 탐. 어느 날 낚시꾼 아저씨가 내 집 앞에 앉았다. 바다에 오래 있으면 속이 늘 찬데 읍내에 약은 먹으면 속이 쓰려. 나는 생강을 얇게 저며 다리고 밤마다 따뜻하게 마시라고 종지에 덜어주었다. 그는 며칠 뒤 싱싱한 갈치를 들고 왔다. 고맙소. 그의 눈빛은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나를 살렸다. 입소문은 다시 돌았지만 이번엔 느리고 조용했다. 사람들은 나를 약초 할매라 불렀고 어떤 이는 손 따뜻한 아지매라 불렀다. 교회는 이곳에도 있었고 절도 있었다. 예배 끝난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고 절의 스님은 시장에서 두부를 사들고 내려오다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다. 내 손은 이번엔 어떤 편에도 서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기운을 만지고 의원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내 서랍장 맨 위에는 병원과 약국 영수증이 가끔씩 들어왔다. 내가 달인 물을 마시며 약을 먹으면 속이 편하다며 어떤 이는 병원 처방전을 내게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그 글자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기를, 오래된 손과 새로운 글자가 같은 방에 앉아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세상은 늘 잠깐의 고요 뒤 다시 흔들렸다. 어느 봄, 동네에 새로운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내 집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밤마다 울고 낮에도 잘 먹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등에 손을 얹었다. 천은 높지 않았지만 숨결이 얕았다. 소아과로 가세요. 지금 바로.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예배가 곧이라. 끝나고 갈게요. 나는 무릎을 꿇고 신발을 신겼다. 예배가 끝나면 병원 문도 닫아요. 지금 가요. 그날 아이는 무사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죄송해요. 겁이 나서. 나는 말했다. 겁이 나는 건 당연해요. 겁이 나면 먼저 살아야죠.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 무렵 경찰서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았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차 왔습니다. 젊은 순경은 예의 바르게 말했다. 나는 서랍장을 열어 종이봉투를 하나씩 꺼냈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생강, 대추, 귤피, 감초. 이건 모두 음식이기도 하고 차이기도 합니다. 저는 병원을 권하고 제가 하는 건 밥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내 마음은 오래전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게 한 소리들이 다시 들리는 듯 해서였다. 시간은 앞만 보고 걸었다. 남편은 이곳에서도 목수일을 했다. 항구 근처 창고에 문짝을 달았고 배에 작은 수리를 도왔다. 어느 여름 태풍이 왔다. 바람이 창호지를 찢고 지붕을 울렸다. 남편은 새벽에 배를 보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내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물은 가져가고 다시 돌려주는 법이 많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며 나는 상복을 입고 통곡하지 않았다. 내 울음은 가슴뼈 사이로 숨어 들어가 오래 머물렀다. 상여가 골목을 나갈 때 바람이 잠깐 멎었다. 소금기 어린 공기가 마치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남편의 손등을 떠올렸다. 나무결로 가득했던 손등. 그 결이 이젠 내 손등에도 남아 있었다. 혼자가 된 뒤 나는 더 조용해졌다. 아침엔 장독대 앞에 앉아 햇살을 등지고 앉는 습관이 생겼다. 햇빛이 팔뚝에 내려앉으면 그 따뜻함이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배앓이를 들어주었고 누군가의 무릎을 만져주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감이 익었고 겨울이면 김장배추 줄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장독대 뚜껑을 열 때마다 예전 집의 장독대를 떠올렸다. 그 집은 아직 서 있을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까? 그런 생각이 오면 나는 손으로 무릎을 눌렀다. 무릎뼈 아래로 살아있음이 전해졌다. 인간은 유리처럼 깨지지 않고 흙처럼 박힌다. 붙잡을 땐 가루가 날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양을 바꾼다. 몇 해가 더 지나고 뜻밖의 편지가 왔다. 고향 마을에서였다. 시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집안이 모일 테니 가능하면 들러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시동생이 보냈다. 글씨가 서툴러 도리어 진심 같았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다시 건너야 할 강의 물결과 마주해야 할 사람들의 눈빛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래도 가야겠다 싶었다. 내게 남은 것은 도망이 아니라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야 했다. 섬진강은 여전히 그 물결이었다. 다리 위에서 물빛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여름은 벌써 지나가고 있었고 물은 맑아지려는 기미를 보였다. 마을은 달라지지 않은 듯 달라져 있었다. 초가집이 줄었고 양옥이 늘었다. 마당마다 자동차가 들어와 있었다. 장독대는 덜 보였고 대신 스테인리스 통이 많아졌다. 시어머니의 제사상에는 도시에서 사온 음식이 올라왔다. 나는 상 앞에서 절을 했다. 상다리를 받치고 있던 시동생의 손이 잠깐 떨렸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셨다. 누군가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영숙이었다. 세월이 그녀의 눈가를 두껍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때 미안했어.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날 이후로 많은 말을 내 안에서만 했어. 우리는 오래 침묵했다. 침묵은 때로는 사과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는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신기하게 보았다. 이제는 병원도 많고 약도 다양하고 무슨 앱으로 예약도 한다더라. 젊은 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세상이야.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방 하나가 열렸다. 거기엔 할머니의 서랍장이 있고 종이봉투들이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그 방의 창문을 열면 바람이 봉투를 건드렸다. 날아오르려다 다시 가라앉는 그런 바람. 마을 회관에서 보건소 간호사가 열린 강좌를 했다. 혈압, 혈당, 무릎 관리. 사람들은 숫자를 적고 약 이름을 적었다. 간호사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는 이 지역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요. 산나물과 응급의 경계, 오래된 지혜와 새 치료 사이를 늘 고민해요. 할머니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 법을 이제라도 배워보면 어떨까. 기록한다면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해. 나는 할머니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우리는 둘이서 작은 종이에 계절별 나무를 적었다. 봄쑥, 두릅, 돌나물, 여름박하, 창출, 칠, 가을감, 도토리, 오미자, 겨울생강, 대추, 우엉, 그리고 모든 계절 옆에 크게 썼다. 응급은 병원 먼저. 나는 내 인생의 결을 더듬어 본다. 어린 날 장독대 앞에서 맡은 냄새, 장날 장터의 소음, 굿판의 북과 예배의 종, 패백상 위의 대추와 밤, 장마의 무거운 공기, 김장 배추의 깊은 숨, 초겨울 첫 얼음이 장독대 뚜껑에 맺히던 날,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한마디로 부르기 원했다. 약초꾼, 무당, 의녀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여자라고. 그러다 누군가는 나를 의지할 만한 손이라 불렀다. 나는 어느 이름에도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로 살아왔다. 농부의 밥상과 의사의 처방전 사이, 굿의 북소리와 종소리 사이, 오래된 집과 새 집 사이, 강 이편과 저편 사이. 그 사이에 앉아 사람을 만졌다. 아픈 밤에 맥박을 들었고 겁에 질린 낮에 눈빛을 받았다. 사람은 이름보다 크고 병보다 넓다는 걸 나는 손끝으로 배웠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마을 밖으로 밀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 또한 두려웠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무엇이든 붙잡고 싶었다. 교회의 젊은 목사는 새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을 지금은 안다. 두려움은 늘 가장 빠른 규정을 원한다. 저건 미신이다. 저건 과거다. 저건 위험하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알겠다. 무엇이든 정답이 되기 전에는 질문이다. 나는 지금도 질문을 품고 산다. 약이란 무엇인가? 손의 온도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언제 서로를 믿는가? 겨울이 오면 나는 작은 방 안에서 약탕기를 올린다. 요즘은 전기 약탕기라 불 조절이 쉬워졌다. 할머니가 쓰던 무거운 솥은 이제 장식처럼 마루 옆에 놓여 있다. 물이 끓어오르면 향이 방을 채운다. 창문 밖에선 바람이 솜처럼 내리고 장독대 위엔 얼음꽃이 핀다. 나는 작은 종지를 꺼내 한 모금씩 맛을 본다. 너무 쓰면 대추를 한 알 더 넣는다. 너무 달면 생강을 더 올린다. 삶도 그렇다. 쓴 날엔 달게, 단 날엔 맵게, 너무 마을 땐 물을 더해 덜어내야 한다. 가끔 먼 길을 오던 이들이 내 문을 두드린다. 할머니, 이 동네 약손이 있다 해서. 그러면 나는 문지방에 앉아 묻는다. 어디가 아픈가? 그들은 허리를 짚고 가슴을 짚고 눈가를 문지르며 웃는다. 여기저기요. 우리는 함께 웃는다. 사람의 아픔은 늘 한 군데서만 오지 않는다. 생활에서 오고, 관계에서 오고, 계절에서 온다. 그러니 나는 차를 내면서 밥을 묻는다. 아침 드셨어요? 묻고 또 묻는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대부분 묻는 것과 듣는 것이다. 듣는 동안 사람의 병은 모양을 바꾼다. 위장에서 등으로, 등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다시 손으로. 그 모양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있다. 나는 그 순간을 아낌없이 응원한다. 나는 더 이상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야 할 시간은 지났다. 대신 나는 남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려 한다. 젊은 간호사는 가끔 찾아와 메모를 보여준다. 할머니, 오늘은 어르신들한테 쑥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무릎이 따뜻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쑥은 봄이지만 쑥의 온기는 사계절이지. 간호사는 웃는다. 우리는 차를 마신다. 차는 늘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쓰다. 그 쓴맛이 나를 안심시킨다. 아직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니까. 어떤 밤 나는 남편의 옛 톱을 꺼내본다. 톱니 사이에 오래된 톱밥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손등의 결이 톱날에 비친다. 나는 그 결을 따라 내가 걸어온 길을 더듬는다. 어린 내가 장독대 앞에서 서 있던 그림, 패백상 위에서 대추를 받던 순간, 장마 밤을 가르던 병원의 불빛, 장래의 하얀 천, 강을 건너던 발걸음, 바다의 소금기.
그 모든 것 위로 겨울 눈이 얇게 내려앉는다. 눈은 모든 소리를 잠깐 덮어준다. 덮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잠깐 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나를 마녀라 부르는 목소리를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손은 마술사가 아니라 밥 짓는 사람의 손이다. 불을 보고 물을 보고 사람을 본다. 내 손의 온도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서, 그리고 내게서 왔다. 나는 그 온도를 다음 세대에 조심스레 건네고 싶다. 약 이름을 적은 종이봉투 옆에 나는 큼지막하게 적어둔다. 사랑과 겸손. 사랑은 사람을 붙잡는 힘이고 겸손은 손을 거두는 힘이다.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살았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나는 나를 지켰다. 어느 봄날 산비탈에 다시 진달래가 번진다. 시장에선 두릅이 나왔고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공을 튀긴다. 나는 대문을 반쯤 열어둔다. 혹시나 누군가가 들어와 말없이 앉으면 차를 한 잔 내줄 생각이다. 내가 배운 가장 확실한 치료는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정확히 알겠다. 그게 미신이라면 세상은 더 많이 미신이어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면 우리는 오래도록 낫지 않아도 된다. 사랑은 병을 다 없애진 못하지만 아픈 날을 사람이 견디게 한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약탕기에 물을 올린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장독대 너머로 번진다. 바람이 그 소리를 조금 떼어가도 괜찮다. 남는 소리는 늘 우리 안에 오래 머문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다시 따뜻하게 든다.